괜찮으세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벼랑 끝까지 들이닥쳤고 빗줄기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14살 소년 정우는 의식을 잃은 노인을 등에 업은 채 섬 뒤편의 험준한 해안 절벽길을 달리고 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섬 소년을 사지로 내몬 것일까요? 한 손에는 낡은 고철 뭉치를 쥔 채 소년은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노인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바닷가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반도 끝자락,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섬에는 14살 소년, 정우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일상은 또래들과는 판이했습니다. 학교 대신 해안가로 밀려온 고물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이 소년의 일과였죠. 하지만 소년은 단순한 고물상이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라디오 회로를 훑는 소년의 눈빛은 마치 복잡한 지도를 읽는 탐험가처럼 예리했고 버려진 부품들을 조합해 기적처럼 기계를 되살려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능은 섬 사람들의 지독한 편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그 일당들은 정우를 재수없는 고물쟁이라 부르며 툭하면 소년이 모은 부품들을 발로 짓밟기 일쑤였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져도 정우는 묵묵히 부서진 부품을 챙겼습니다. 힘없는 소년이 살아남는 법은 그저 죽은 듯 지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지나간 해안가에서 정우는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물건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핏기가 신 얼굴에 찢겨진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었죠. 노인의 손목에는 예사롭지 않은 금빛 시계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뒤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 일행이었습니다. 이장은 노인의 생사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다짜고짜 시계부터 벗기려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면 우리 팔자 피는 거 아니냐? 이장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노인에게 닿으려는 찰나 평소 조용하던 정우가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분 아직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소년의 외침에 당황한 이장이 낯빛을 붉히며 손을 치켜들었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노인의 옷 안쪽에서 떨어진 기괴한 금속 장치를 몰래 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생전 처음 보는 정교한 통신 장비의 부품 같았습니다. 정우는 생전 처음 보는 부품을 가진 이 노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에라,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결국 이장의 위협을 피해 노인을 등에 업은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가냘픈 소년의 어깨에 실린 노인의 무게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무게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노인을 눕힌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심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고동 소리는 폭풍 전야의 정적을 깨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소년은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노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을 확실히 제거하려는 살인 병기들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머니 속 작은 부품이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예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오두막 안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셨습니다. 마을 이장의 눈을 피해 노인을 이곳까지 옮겨온 것은 소년에게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낯선 일을 들인 정우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약초를 지식여 노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시선은 노인의 상처가 아닌 아까 슬쩍 주머니에 넣었던 금속 장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조심스레 그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평범한 펜던트 같았지만 소년의 예민한 손끝이 닿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돋보기 대신 깨진 안경알을 겹쳐대고 장치의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소년이 지금까지 고쳐온 어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 없는 정교한 마이크로 칩과 초소형 발신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의 기술력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성능 장비였죠. 정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수식과 회로도가 어지럽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어쩌면 국가적인 비밀을 간직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소년의 등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섬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화롭던 포구에 외지인들이 탄 검은 쾌속선 한 대가 들어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이장을 앞세워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실종된 어르신을 찾으러 온 효심 깊은 친척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한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이장은 그들이 건넨 두툼한 돈, 봉투에 눈이 멀어 정우의 오두막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찾는 대상이 방 안에 누워있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침착하게 주머니 속 금속 장치를 만졌습니다. 정우는 이 장치가 노인을 살릴 열쇠인 동시에 적들을 불러 모으는 미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급히 오두막으로 달려가 낡은 구리선과 부서진 라디오 안테나를 엮어 마당 구석에 기묘한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파 교란 장치였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계산된 정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내들이 들고 있던 최신형 무전기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통신이 안 되는 거야? 사내들이 당황하며 숲속에서 길을 헤매는 사이 정우는 노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와 함께 절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소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져갔느냐? 그들이 찾고 있는 그것을.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주머니 속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안도한 듯 다시 눈을 감았지만 소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섬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멀리 숲 너머에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정우의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던 고물쟁이 소년의 진짜 능력이 이제 이 위대한 노인을 지키기 위해 깨어날 차례였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감싼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마른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이미 정우에 거쳐 턱 밑까지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었죠. 노인은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소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마당 한 구석에 쌓인 고물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우가 꺼내든 것은 며칠 전 수거해온 낡은 자동차의 점막 코일과 고장난 농약 살포기 모터였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섬의 지형과 기계의 원리가 정교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방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이장을 앞세워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고물쟁이. 그 노인네 어디 숨겼어? 이장은 돈뭉치에 취해 아나무인으로 소리를 질러댔지만 사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설치해둔 기묘한 안테나와 구리선들을 보며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무전기를 켰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뿐이었습니다. 정우가 미리 설계해둔 전파 간섭 장치가 그들의 첨단 통신 장비를 먹통으로 만든 것이었죠. 사내들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찰나의 순간 정우는 준비해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숲속 여기저기서 낡은 스피커와 금속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쪽이다. 저기로 도망친다. 사내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일제히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우가 소형 모터와 실을 연결해 만든 교란용 함정이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오두막 뒤편 좁은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14살 소년의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장은 소란스러운 숲속 상황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들은 곧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두막으로 시선을 돌리며 살기등등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주머니 속에 든 노인의 통신 장비 부품을 꽉 쥐었습니다. 소녀는 이 장치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서진 라디오의 증폭기를 이 부품에 연결해 섬 전체를 거대한 송신탑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사내들이 오두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려는 순간 정우는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에요. 찾는 거 여기 있다고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가짜 부품을 꺼내 흔들며 반대편 절벽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우에게 꽂혔고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소년을 뒤쫓았습니다.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도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인을 보호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우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소년의 비정상적일 만큼 침착한 대응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맹이 보통이 아닌데? 사냥꾼들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사이 정우는 절벽 끝에 설치해둔 마지막 장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곧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신호가 이 섬을 넘어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차례였습니다. 숲 저 멀리서 다시 한번 정체 모를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끝에 선 정우의 뒤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육박해왔습니다. 소년의 발 아래로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죠. 사내 중 한 명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14살 소년 하나쯤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은 공포가 아닌 정교한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미 절벽 바위 틈새에 낡은 구리선과 고전압 배터리를 연결해둔 상태였습니다.
사내들이 소년의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 정우는 미리 연결해둔 스위치를 바위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력한 정전기가 사내들의 발목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그 혼란을 틈타 정우는 절벽 옆으로 난 좁은 산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소년에게 이 섬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신의 손바닥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사내들이 무전기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포위망을 좁히려 애썼지만 정우가 미리 설치해둔 교란 장치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기괴한 잡음으로 변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숲속으로 도망친 정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오직 노인이 가진 비밀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걸림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정우는 숲 한복판에 멈춰서서 주머니 속 부품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장치는 이제 소년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서진 라디오 케이스 안에 부품을 이식하고 섬에서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안테나를 올리기 위해 줄을 던졌습니다. 한편 오두막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장은 공포에 질려 사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인 외지인들이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살인귀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사내들은 이제 이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소년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지략에 혀를 내두르며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꼬맹이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보이는 즉시 사살해. 차가운 명령이 숲속으로 퍼져나갔고 정우를 향한 추격은 이제 단순한 수색이 아닌 사냥으로 변했습니다. 정우는 나무 위에서 사내들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연결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손끝이 떨려 부품을 놓칠 뻔한 순간 소녀는 오두막에 누워있던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소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장치의 붉은 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만들어낸 미세한 신호가 전파를 타고 섬 너머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어딘가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신호를 누가 먼저 잡느냐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이름 모를 불빛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나무 위에서 쏘아 올린 미세한 신호는 어둠을 뚫고 바다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냥개처럼 소년을 쫓던 우두머리 사내는 정우가 숨어든 나무 아래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총구를 나무 위로 겨누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소년의 지략에 놀아났다는 수치심이 사내의 살기를 더욱 돋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사내의 품 안에서 죽어있던 무전기가 갑자기 요란한 굉음을 내며 터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헬기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불빛 하나 없이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온 대형 헬기 세대가 섬 상공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내들이 속한 조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국가적인 규모의 무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죠. 정우가 고친 장비는 노인의 전용 구조팀뿐만 아니라 그와 긴밀하게 연결된 특수보안팀의 레이더망을 정확히 타격했던 것입니다. 뭐야? 지원군은 없을 텐데. 사내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헬기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숲을 비추었습니다.
대낮처럼 밝아진 숲속에서 사내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정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오두막으로 질주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믿어준 노인의 안전뿐이었습니다. 오두막 문을 박차고 들어선 정우는 노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다시 떠졌고 그 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사내들이 제압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자비를 구하고 있었죠. 잠시 후 오두막 문이 열리고 각 잡힌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들어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노인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지도를 그리는 거대 기업의 총수 강중혁 회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정우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고물을 발로 찼던 이장과 소년을 죽이려 했던 추격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우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에워싼 경호원들이 아닌 떨고 있는 소년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구한 것이다. 노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소년과 노인을 위협하던 어둠은 거치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거대한 응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666시퀀스 헬기의 굉음이 섬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지던 그때 포구 쪽에서 또 다른 배 한 대가 긴급히 정박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중혁 회장의 조카 강민호 전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위해 직접 섬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강민호는 위조된 서류와 총기를 든 사내들을 앞세워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삼촌인 강 회장만 제거한다면 이 모든 혼란을 사고로 위장해 그룹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마지막 도박에 올인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오두막 근처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발밑에서 기이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미리 매설해둔 구식 경보 장치였습니다. 정우는 강 회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침입자들이 오두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당 곳곳에 정교한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고압가스와 강렬한 섬광탄 대용 장치에 강민호 일당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떤 놈이냐? 당장 나오지 못해. 강민호가 허공에 대고 분노를 쏟아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숲속 어딘가에서 정우가 증폭시킨 강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탐욕이 결국 너를 이 외딴 섬까지 끌고 왔구나. 오두막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위험이 넘쳤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정우가 고쳐놓은 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본사, 이사회와 수사기관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강 회장의 음성을 섬 전체와 외부 통신망으로 연결해 강민호의 자백을 유도하는 거대한 심리적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강민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교사와 횡령 사실을 당당하게 떠들며 강 회장을 협박했지만 그 모든 말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완벽한 패배를 깨달은 강민호는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오두막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은 배신자 앞에 선 소년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정우는 강민호가 떨어뜨린 권총을 발로 멀리 차버리며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기계의 마음을 읽는 소년에게 사람의 추악한 욕심은 고쳐 쓸 수 없는 고장난 부품과도 같았습니다. 곧이어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특수요원들이 강민호와 그 일당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려 했던 자들은 이제 차가운 수갑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을 괴롭히며 외지인들에게 협조했던 이장 역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비를 구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쾌감보다 이제야 할아버지와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소년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섬의 천재, 소년과 백만장자 회장의 운명적인 만남은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섬의 아침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강민호와 그 일당들이 수사선에 실려 떠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정우의 오두막 앞은 여전히 수많은 경호원과 헬기들로 북적였습니다. 강 회장은 본사로 복귀하기 전 정우와 할아버지를 자신의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사고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다시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 기업 총수의 위엄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더없이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이 그동안 고쳐온 고물 라디오와 기계 부품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작고 낡은 부품들이 나를 살리고 우리 회사를 살렸다. 너의 그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게다.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주의 등을 대견하게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물쟁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사실은 세상을 바꿀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강 회장은 떠나기 직전 정우에게 두꺼운 서류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서울에 마련한 장학재단의 설립 허가서와 소년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최첨단 공학연구실의 열쇠였습니다. 내가 가진 그 천재적인 지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거라. 나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을 내 노후의 마지막 낙으로 삼고 싶구나. 강 회장의 목 속에는 정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유명 공가대학교,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성한 정우였습니다. 그는 이제 섬마을의 고물쟁이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통신 기술의 권위자로 성장했습니다. 정우의 연구실 책상 한복판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낡은 구식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용기와 재벌 회장의 신뢰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지만 정우는 가끔 창밖을 보며 그 섬의 파도 소리를 떠올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을 믿어준 한 노인의 눈빛,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의 결심을 말이죠. 강 회장과 정우는
이제 혈연보다 진한 유대로 연결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두 사람의 인연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묵직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며 선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